안녕하세요. 책방 곰곰의 봄입니다. 제가 좋아하던 책을 한 권씩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영상 제작하기 전 출판사에 문의하여 낭독 및 리뷰 영상 제작을 허락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책은 출판사 자화상에서 나온 쓸모없는 하소연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화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책의 지은이는 김민준이라는 작가님입니다. 이 책은 일단 앞에서 보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한번 펼쳐서 보게 되면은 앞에 이렇게 나와 있고 서문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글이 있고 뒤에 독특한 게 작가 노트와 에필로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잘 안 펴지네요. 여기 보면 서문, 본문, 에필로그, 작가 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린 왕자처럼 인간과 식물의 교감에 대한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책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높이의 책들 속에서 작고 짙은 초록빛의 책을 꺼내서 훑어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읽을 생각으로 간혹가다 좋은 구절이 있겠거니 어린 왕자와 붉은 장미의 사랑처럼 사랑과 식물이 나오겠네 이 정도였는데 뭐 큰 코 다쳤죠. 이 조그마한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너무 크고 혹은 너무 무거워서 어린 소녀와 어린 악을 낳은 에마의 이야기, 소녀의 감정을 관찰하나 이해할 수 없던 하지만 인간의 그 어떤 감정들을 이해하게 되고 함께 숨쉬고 싶었던 식물의 이야기. 오늘 딱 좋게 비가 오네요. 선선해진 날씨에 하나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낭독 시작할게요. 서문. 나의 유일한 친구 그녀의 이름은 하소연이었다. 그녀는 늘 나를 바라보며 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정말이지 나는 참 쓸모없어. 내게는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에 차분히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으나 그렇게 대답도 없는 식물에게 한바탕 속마음을 쏟아내고 나면 하소연은 한결 평온한 표정을 들이우곤 했다. 그녀는 때때로 햇살이 무르익는 정오의 창가 앞에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사색에 잠기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따금씩 불어오는 바람결에 향기를 담아 흘려보내곤 했다. 그러면 곧이어 그녀가 웃는다.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주는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나는 그 쓸모없는 하소연 앞에서 한낱 푸르른 벙어리일 뿐이었으나 그 사람이 지닌 고독의 분량만큼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었다. 나는 시시각각 궁금해했다. 같은 종류의 식물과 달리 나는 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인지, 꽃피지 못한 식물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그러나 하소연의 기척을 느낄 때면 나는 기분이 묘해진다. 가끔은 수백 수천 마디의 소란한 고백보다 찰나의 눈빛이 더 깊이 사무칠 때가 있다. 정오의 창가 앞에서 물끄러미 서로를 바라보는 그녀와 나. 둘의 마음이 스치듯 마주 닿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 보란듯이 존재해 있는 것이다. 어린 식물과 한 명의 인간은 시간 앞에 한낱 티끌에 불과하여 언젠가는 시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 믿음은 단촐하게, 마음은 투명하게, 표현은 진솔하게, 한 시대를 전부 풍미할 순 없을지라도 결단코 지금 이 순간을 호련히 흘려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식물에게 봄이란 그리고 인간에게 청춘이란 한낱 흘러간 옛 이야기 따위가 아닌 것이다. 나는 씨앗을 벗어난 이후로 한 번도 꽃 피우지 못했다. 그런 내가 한 명의 인간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다소 지나친 꿈일지도 모른다.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사실이나 그것은 인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많은 이들이 피지 못해 그저 시들어갈 뿐 그리하여 어떤 날은 단 한 번의 목소리가 허락된다면 나의 한마디가 그녀에게 닿을 수 있다면 나 같은 건 영영 피지 않고 져버려도 좋다고 생각했다. 네가 털어놓는 외로움은 천사의 노랫말 같아. 그 음표 하나에 스며들며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생각할 뿐이야. 너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것은 그녀와 나에 대한 이야기다.
벼랑간 밤마다 울음을 터뜨리며 하소연을 털어놓는 한 여자아이와 그 마음을 탐닉하는 아직 꽃피지 못한 어린 아글라오네마 식물에 관한 이야기. 나는 생각했다. 자고로 인간이란 존재는 참으로 기묘하다고. 그것은 내가 아주 작은 씨앗일 때부터 익히 품어왔던 생각이다. 실은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아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 아니, 그 어머니의 증조할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식물들은 그렇게 생각해왔는지도 모른다. 20만 년 전, 지금의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았다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그나마 이해의 범주에 속하는 동물이었으나 그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릭투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순서로 진화하면서 심각한 발달 장애 과정을 겪고 있는 듯했다. 심지어는 도구와 언어가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편의와 자유로운 소통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면서 좀처럼 알 수 없는 행동들만 일삼아 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인간이란 동물은 너무나도 제멋대로다. 때로는 반항적이고 가끔씩은 연민이 느껴질 만큼 가여운 대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자고로 인간이란 불온한 존재다. 애석하지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 중 몇몇은 무려 그들과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렇게 야만적인 동물들과 사랑에 빠진다고? 차라리 고양이에게 잎을 뜯어먹히는 편이 속 편할 노릇이야. 화원에 있던 작은 온실 속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던 나로서는 낯선 이들에게 길들여지는 것조차 다소 막연한 감각일 뿐이었다. 그러니 처음 누군지도 모를 이의 손으로 운반되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난감해할 뿐이었다. 무엇보다 빛이 드는 시각이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작은 창문 틈 사이로 옅게 들이오는 햇살을 향해 줄기를 최대한 기울여야만 했다. 그 탓에 균형을 잡지 못해 자칫 쓰러질 뻔도 하였으나 그 모습을 본 여자는 서툰 솜씨로 화분 속에 작은 지지대 하나를 만들어주며 말했다. 아빠는 늘 내게 말했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이야. 아마 내게 그 말을 전할 때 아빠의 기분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비슷했던 모양이야. 걱정할 것 없어. 서두를 것 없어. 볕이 들어오는 곳이라곤 작은 창 하나가 전부인 이곳은 내게 실현과도 같았으나 그 여자아이의 작은 관심 하나가 내게는 햇살처럼 따사로웠고 단비처럼 달콤했다. 다행스럽게도 나를 기르고 있는 인간은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는 조금 더 상냥한 편이었다. 성가신 것이 있다면 자꾸만 내게 말을 건다는 것이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하소연이었다. 내게 줄곧 던지는 그 수많은 푸념에 꽤나 잘 어울리는 이름이란 생각이 들었다. 조금 비좁고 어둡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다른 어디보다 여기가 더 편해질 거야. 너는 집이라는 말을 아니? 그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뜻해. 환영해. 이제 이곳이 너의 집이야. 여자는 조금 들뜬 얼굴이었다. 아마도 여기, 집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방에서 살아서 숨을 쉬는 것이라곤 그녀와 나, 단 둘뿐이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허나 그녀의 기분과는 다르게 나로서는 조금 상기된 표정으로 좀처럼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불어오는 도시의 찬바람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이다. 도시의 바람은 온실 속에서 느꼈던 것보다 조금 더 탁하고 날카로웠다. 아글라오네마 식물은 추위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파르르 줄기가 떨려왔다. 무거운 방 안의 공기 탓에 뿌리에서부터 따끔거리는 건조함을 느끼면서 특히나 이따금씩 들려오는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에 놀랄 때면 나는 있는 힘껏 인상을 찌푸렸다. 그럴 때면 가엾게도 내 입 끄트머리는 딱딱하게 굳어가며 어두운 갈색으로 변하기도 했다. 이것은 인간과는 다른 식물의 본성이다. 우리는 거짓말이란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여
모든 식물의 표정은 잎사귀의 질감과 색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다. 푸석한 갈색의 잎사귀들이 보인다면 둔감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닌 불만의 정도를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식물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정화는 이미 다 시들어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머금고 있는 존재만이 실은 그 온기의 소중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도 잠시 되레 나는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있었다. 곧 꽃이 필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화원 속에선 수많은 식물들이 저마다의 색, 저마다의 향기를 뽐내며 우아한 윤곽의 꽃을 피운다. 봄은 내게 단절의 계절이었다. 꽃을 피울 수 없는 식물에게 봄이란 서운하게 짝이 없는 계절일 뿐이다. 어린 악을 낳은 에마야, 이듬해 봄엔 꼭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주변의 식물들은 나의 시린 마음을 위로해 주었지만 그마저도 내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일쑤였다. 하여 비록 비좁은 공간, 작은 창이 있는 곳이지만 혼자일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외롭지 않았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는 작은 토분에 심어져 있지만 이 작은 공간이 꽤나 마음에 든다. 연녹색의 기다란 잎을 지니고 있고 관엽 식물가에 속한다. 아글라오네마, 그것이 우리를 일컫는 인간의 표현이다. 바람을 통해 들었다. 가끔은 식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아직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간과 식물에게 어느 정도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음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물론 그 본질은 결코 같을 리 없겠지만 예컨대 사람들에게 심장이 있다면 우리에겐 뿌리가 있다 해서 살아있다면 인간은 뜨거운 심장을 지녀야 하며 살아있다면 식물은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할 것이다. 허나 가끔씩 사람들의 심장은 뜨겁지 않을 때가 있다고 들었다. 살아있으면서 좀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순간, 인간이란 실로 마음이 불온한 존재구나. 나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무엇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문득 이곳으로 오면서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는 무성한 소문들이 떠올랐다. 뿌리가 없는 식물이 생존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지만 인간은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도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고 하던데 그건 정말인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사회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 그 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아닐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정말로 차가운 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온기는 그저 꿈속의 바람일 뿐이잖아. 그건 꽤나 곤란한 일이군. 나를 데려온 여자는 따뜻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루가 다르게 그녀의 삶은 시시해지고 있었다. 하수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어디론가 향했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다. 바쁘게 집을 나서면서도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나를 옮겨두는 일을 잊어버리진 않았다. 거울을 보며 연신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다 시계를 보고서 바쁜 걸음을 옮길 때면 나는 한쪽 눈썹을 아직 마저 다 그리지 않았다고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내게는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매번 시들시들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해가 저물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서 내 앞으로 다가오면 나는 오늘의 하소연을 들을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하여 이른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생명력을 지나치게 소모하고 있었다. 있잖아, 오늘은 또 실수를 하고 말았어.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겁에 질려버리는 것 같아. 나는 엉터리야. 서류 하나조차 마음에 들게 작성하지 못해. 정말이지 쓸모없어. 그녀의 푸념에 나는 속으로만 생각할 뿐이었다. 너는 지금 너무 탁해. 지나치게 건조해. 그럴 땐 물을 줘야 해. 그러니까 마음에 물을 줘야 해. 그것은 단순한 이치야. 계속 그 상태라면 너는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 거야. 마음에 물을 줘야 해. 하루 종일 공기가 잔뜩 움츠려 있더니 때마침 열려진 창문 틈으로 비냄새가 스며들었다.
밤에 내리는 비는 지나치게 서정적이다. 나와 하소연은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그 눈빛으로 짐작하건대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몹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갈증인 것일까? 그런 고민에 잠겨 내가 잠시 빗방울의 파문을 감상하고 있던 사이 그녀는 알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동그랗고 맑은 두 눈망울이 투명한 빗물을 뚝뚝 떨구고 있던 것이다. 그 작고 반짝이는 물방울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헤아릴 수 없는 작은 빛의 굴절들이 하염없이 그녀의 손등에 내려앉고 있었다. 빗방울처럼 투명했고 밤하늘의 별처럼 아득했다. 아, 인간이란 참 독특한 방식으로 마음에 물을 주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소연은 스스로 몹시 메말라 있을 때, 금방이라도 흩어져 버릴 듯 위태로운 갈증에 사로잡힐 때면 그렇게 눈물이라는 것으로, 울음이라는 행위로 마음에 물을 주고 있었던 모양이다. 있잖아. 매번 나만 바보가 되는 기분이라서 속상해. 이런 서운함마저 이제는 진부할 정도지만 괜찮아라는 말로는 차마 다 위로가 되질 않아. 아마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씁쓸함을 겪어보았을 테지만 나는 이제 한계라고 생각해. 여자는 울고 있었다. 그 모든 서운함이 스스로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녀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지? 어쩌면 내가 햇살을 위해 조금 성급하게 줄기를 창가 쪽으로 기울였듯이 그녀도 너무 급하게 무언가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됐든 그녀는 지금 자기 자신을 지탱해줄 무언가가 필요할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되물었다. 과연 인간에게 가장 따뜻한 버팀목은 무엇일까? 너는 가장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너는 이 세계 속에서 영원한 타자로 존재하게 될 뿐이야. 당분간은 지금처럼 마음의 물을 충분히 주도록 해. 그녀가 이 밤을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에겐 차갑고 타인에겐 지나치게 관대하여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기형적인 태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자생할 수 없는 존재 해서 마음 편히 고독해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뿌리 깊은 두려움이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중심이었고 그것을 도와줄 온전한 버팀목이었다. 나는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다만 내게는 목소리가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저 잎사귀를 촉촉하게 수분으로 둘러서 나 또한 그녀와 같이 젖어 있음을 알리는 것이 전부였다. 하소연은 그렇게 한참 동안 슬픈 표정을 지으며 비를 감상하다 이내 잠들어 버렸다. 그녀는 왜 인간이 아닌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일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는데. 나는 화원에서 살았던 시절을 추억했다. 나보다 한참이나 오랜 세월을 살았던 녹보수 나무 아저씨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아저씨는 어째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나요? 사람에 의해 길러지다가 사람에 의해 버려져서. 그래서 여기에 있지. 그들은 왜 아저씨를 기르다가 버렸던 거예요? 이사를 하는 도중에 짐이 될 만한 것들을 내다 버리더구나. 그리고 그 짐들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었을 뿐이지. 식물은 인간에게 짐일 뿐인가요? 때로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단다. 그것은 식물과 인간의 관계만이 아닌 모든 관계에 해당되는 말이란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는 거죠? 아저씨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어갔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꽃을 피우지 말거라. 쉽게 피어난 것들은, 쉽게 물드는 것들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 법이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톡톡. 이 쓸쓸한 소리들, 농밀한 비의 역사들, 아슬한 속삭임들은 나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했다. 빗소리만큼 애절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목소리가 또 있을까?
비가 내리는 동안 내 안의 무엇은 조금 과장된 어투로 무언가를 그리워한다.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씨앗 속에서 잔뜩 긴장한 채 꿈을 꾸고 있을 무렵의 시간들. 나는 그것이 외로움의 어원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세상의 모든 빗방울들은 격양된 그리움의 안식처다. 식물은 바로 그것을 먹고 자란다. 얼마 뒤 하소연은 퉁퉁 부은 얼굴로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아, 배고파. 그 뒤 곧장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다. 달콤한 향기와 빗소리가 섞이자 이내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하소연은 주말이라고 불리우는 날에는 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나는 역시나 회사라고 하는 것이 그녀를 시시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불쌍한 하소연.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의 생명력을 그렇게나 소모해야만 한다니. 그것은 실로 인간이 지닌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는 거야? 나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다. 다만 내게는 목소리가 없을 뿐. 관엽식물인 나는 직사광선에 너무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잎이 누렇게 변하기 마련이다. 토양이 마른 듯 할 때마다 듬뿍 물을 주고 잎사귀에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한다. 10도 안팎의 적당한 온도와 너무 습하지 않은 공간이라면 나는 어디서든 마땅히 식물로 생존할 수 있다. 식물인 나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보다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토스트를 크게 한 입 베어 물고는 노트북으로 영화를 재생했다. 기대해도 좋아. 여기에 네 친구가 있어. 영화 속에는 동그란 안경을 낀 킬러가 등장했다. 그는 나와 같은 종인 아글라오네마 식물의 잎사귀를 어루만지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걸 무척 사랑하는군요. 제일 친한 친구야. 항상 행복해하고 질문도 안 해. 정말 사랑한다면 공원에 심어서 뿌리를 내리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의 대화는 꽤나 인상적이었고 영화 속 아글라오네마는 정말로 웃고 있었다. 나로서는 아직 그 웃음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떠한 거짓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친한 친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순수한 웃음을 얻게 되는 일이구나 하고 몇 번 읊조렸다.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뒤에 때마침 하늘의 먹구름도 함께 걷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내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만큼 짙은 햇살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창밖의 풍경을 보고서 하수연은 무언가 결심한 듯 나갈 준비를 했다. 그리곤 가슴팍에 나를 와락 끌어안고 거리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조금 긴장했다. 그리곤 녹보수 아저씨의 말을 떠올렸다.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단다. 그것은 식물과 인간이 아닌 모든 관계에 해당되는 말이란다. 나는 파르르 떨었다. 혹시나 내가 벌써 그녀의 짐이 되어버렸을까봐. 하소연은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며 내게 말했다. 요즘 나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 부질없다는 말. 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레 그렇게 생각해 버리게 된 것 같아. 아마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기 위해서, 덜 실망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꼴일 수도 있지만 조금씩 얇아져가는 오늘 아침 빗줄기처럼 그렇게 마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 어쩌면 모든 것들은 빗방울처럼 덧없이 흩어져 버려 그곳에 오랫동안 온전히 남아있지 못하고 부서져 버려 부질없이. 나긋나긋한 어투로 인생이 부질없다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먹구름 같은 것은 껴있지 않았다. 그녀가 뱉은 문장이 처음으로 힘있게 느껴지던 것은 그 순간이 처음이었다. 삶은 빗방울처럼 덧없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라 속삭이면서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다. 나는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부질없다는 말을 몇 차례만 더 중얼거렸다면 조용히 몸을 누인 채로 증발할 일만을 기다리고 있던 고인 물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도 이 세계에서 영영 자취를 감춰버릴 것만 같다고. 씨앗을 깨고 나온 뒤로 숱하게 많은 주변의 식물들이 꽃을 피우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는 겨울에 피는 꽃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어찌하여 나는 단 한 번 꽃봉오리를 가진 적이 없었던 것일까? 아마 꽃을 피우는 데 필요한 것은 적당한 햇살과 온도, 그리고 수분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는 건 아닐까? 많은 것을 알고 있던 녹보수 아저씨 역시도 내가 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 나는 인간 여자의 품에 안긴 채로 가끔은 식물에게도 하소연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실은 꽃을 피우지 못하는 식물이야말로 쓸모없는 것은 아닐까? 나는 불현듯 거리로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나의 연약한 부리로 도심의 메마른 거리 위에서 살아가는 일은 역부족인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거리를 가득 채우던 습한 기운이 햇살의 개운함으로 변했다. 이윽고 하소연이 발길에 멈춘 것은 집 근처에 있는 어느 도서관 벤치였다. 그녀는 아직 물기가 남아있는 자리를 손으로 대충 닦고 난 뒤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아직 버려지는 것은 아닌 모양이군. 나는 그제야 움츠러들었던 잎을 펼쳐 햇살을 맞이할 수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식물들이 축복 같은 광합석을 누리고 있었다. 글쎄 저 플라타너스 나무는 500년이나 되었대. 하소연이 읽던 시집을 내려놓으며 들뜬 얼굴로 내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초입에 있던 푸른 플라타너스 나무를 바라보았다. 플라타너스 아저씨, 정말로 500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쾌락의 노예가 되지 말고 쾌락을 지배하거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500년을 그 자리에 있었던 거냐고 물었던 거예요. 욕망을 성취한다고 해서 마음의 공허가 사라지진 않는단다. 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건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깊이, 그럴듯한 가짜가 아니라 비록 어렴풋할지라도 너 자신의 삶을 살거라. 500년을 살았다는 플라타너스 아저씨는 그렇게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늘어놓더니 고개를 휙 돌려 다른 식물들을 같은 방식으로 못살게 굴고 있었다. 그 나무 앞에 놓인 작은 팻말에는 철학의 나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보다 더 어울릴 만한 이름은 없다고 생각했다. 벤치에 앉아 시집을 들여다보고 있는 하소연의 모습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아울러 주변에 앉아있는 많은 인간들의 대화에는 온기가 가득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모처럼 포근한 화원에서 초록빛으로 물드는 정오의 풍경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빛깔을 머금은 채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여기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의 질감, 비를 벗어난 햇살의 향연, 눈앞에 펼쳐진 빛의 흩어짐과 고요하면서도 충만한 사색의 시선들, 그 모든 순간의 미장센은 오래도록 기억될 만큼 생기가 가득한 것들이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마음의 광합성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 작은 여유로움으로부터 무릎 꿇는다. 요컨대 내면의 자유, 아마도 그것이 인간을 웃게 만드는 충실한 자양분인 셈인 듯 했다. 실은 나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어. 그녀는 내 잎사귀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너는 누군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곁에 없는 누군가를 떠올린다는 건 참 이상한 기분이야. 기쁘면서 슬퍼. 너는 그런 기분을 아니? 그녀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슬펐다. 가끔 인간들의 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그것은 실체가 없다라기보다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나는 그녀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표정을 나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고작이다. 속으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그가 나를 향해 던지는 수많은 말들에 대해 보편적인 해답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 하소연의 다소 감정적인 독백을 듣고 있으면 인간은 야만적인 동물이 아니라 추상적 동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들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개인들에게 지극히 흥미로운 자극들을 찾아 헤맨다. 어떤 단순한 문장이나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이를테면 감정의 모호함.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규정할 언어를 찾아 헤맬 뿐이다. 혼자 있을 때만큼의 솔직함을 다른 이와 함께 있을 때도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불필요한 감정의 낭비를 피할 수 있을 텐데, 비록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은 아닐 테지만, 실은 세상 만물의 교류가 그런 것이다. 타자의 마음을 느끼는 것도 결국엔 나의 마음을 읽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마음 속에서 타인의 마음을 느끼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감정을 해석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온전히 주고받을 수는 없다 하여 모든 개개인의 감정은 영원한 비밀로 남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녀 안에 존재하는 마음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처럼 모호하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단절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만류인력의 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른바 감정의 모호함과 이따금씩 전해지는 진심 어린 고백으로 말미암아 관계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깊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은 그들의 언어에 비해 훨씬 더 은유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느끼려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허나 그마저도 모든 이해는 오해를 전제로 함을 언제까지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와 같은 말은 인간들의 바람일 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지도 모른다. 나는 고개를 돌려 500년을 넘게 살았다는 철학의 나무 아저씨에게 물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행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은 아닐까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 명의 시인은 말했단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이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말이야. 가끔 답을 할 수 없는 물음과 마주칠 때면 조용히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렴. 그 속엔 여전히 이름 모를 시대, 이름 모를 도시에 이름 모를 누군가의 말들이 고스란히 이 세계를 맴돌고 있단다. 하소연은 얼마간은 음악이 나오는 기계를 귀에 꼽은 채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내게 말을 걸고 무언가에 대한 감상에 젖어 있을 때에도 철학의 나무 아저씨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저씨, 누군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공교롭게도 큰 의미 없이 던진 내 질문에 처음으로 철학의 나무 아저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그늘은 옅게 떨렸고 당황한 기색이 여력했다. 나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다시 한번 놀라며 조용히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생각의 어원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야겠구나. 생각의 어원은 어떤 건데요? 오래전엔 사랑이란 말과 생각이란 말은 하나의 뜻이었단다. 그럼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는 건 그를 사랑한다는 뜻인가요? 지금이 오래전이라면 나의 대답은 물론이었겠지만 세상은 많이 변했고 사고의 방식과 언어의 체계도 많이 달라졌단다. 그럼에도 가능성은 남아있지. 그럼 사랑이란 뭐예요? 내가 한참을 망설인 것은 그것 때문이란다. 사랑의 정의에 대해선 나에게도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구나. 그건 좀처럼 논리적인 인지 능력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제하고 있단다. 누군가는 신앙으로, 또 다른 이는 자연의 법칙으로, 그리고 몇몇은 직관에 의지하여 그것에 다가서 보려 노력하는 것이 고작이지. 분명한 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시간보다도 오래된 것이라는 거지. 그것은 좀처럼 가볍지 않아. 가볍다는 것은 쉽사리 날아가 버리는 것을 의미한단다.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들. 그러나 사랑은
그런 한계들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비유하자면 이미 갖추어진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의 내부와 외부의 영역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극과 반응을 이끌어내는 진리의 메아리라고 표현하고 싶구나. 설명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며 끝내 다가설 수도 없지만 분명 우리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마도 그것이 사랑이란다. 에로스, 인, 자비, 존중. 표현 방법은 한결같지 않지만 때에 따라 그것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절망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단다. 그러나 이것 또한 고작 500년을 살았을 뿐인 나의 피상적이고 단순한 접근일 뿐 누구도 그것을 분명하게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철학의 나무 아저씨, 그럼 아저씨는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아저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여전히 잎사귀는 맑은 초록빛으로 바람결에 나풀거렸으나 그 흩날림 속에 알 수 없는 고독이 묻어 있었다. 하수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도 그 대화가 잊혀지지 않았다. 500년을 넘게 살았다는 철학의 나무 아저씨조차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니. 나는 힘껏 햇살을 머금은 채로 되뇌 뿐이었다. 사랑은 어려운 것이구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극히 초반부예요. 아직 어린 악을 낳은 에마가 하소연에게 마음을 온전히 열지도 않았고 드러나는 감정 역시 슬픔 정도, 그리고 이제 곧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죠. 이 책에는 사랑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 대한 생각, 상념, 푸념, 그리고 정의가 담겨 있어요. 말이 아닌 글자가 담을 수 있는 의미에 관한 것, 불온전한 사람인 우리가 마음에 물을 주는 방법과 온전한 이해에 대한 이야기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들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누군가가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사랑이 맞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다시 읽게 된 이 책은 그때와는 다른 문장들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마음에 와닿은 문장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이 내게 스며들고 있잖아. 이 밤의 윤곽이 너를 꽉 보듬어주고 있잖아. 나는 읊조렸고 조용히 문이 닫혔다. 그럼 다음 책방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